오늘 밤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왕관보다 무거운 슬픔과 칼보다 날카로운 망설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왕자였지만 누구보다 외로웠고 복수를 명령받았지만 끝내 평온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햄릿, 덴마크의 왕자. 그리고 이 이야기는 한 나라가 썩어가는 냄새를 가장 먼저 맡아버린 사람의 비극입니다. 엘시노어 성에는 늘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갑고 축축한 바람. 바다 냄새를 묻혀와 돌벽을 핥고 지나가는 밤바람은 그 성의 기쁜 소식보다 불길한 소문이 더 잘 어울린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바로 얼마 전 덴마크의 왕이 죽었습니다. 전쟁터에서 수많은 적을 무너뜨렸고 나라를 굳건히 지켜온 강한 왕이었지만 죽음은 너무 급작스럽고 또 이상하게 찾아왔습니다. 백성들은 애도할 틈도 없이 새 왕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죽은 왕의 동생 클로디어스가 왕관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운 일이었는데 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 건 왕비 거트루드가 너무도 빨리 그와 재혼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죽은 남편의 동생과의 결혼. 상복이 채 마르기도 전에 이루어진 잔치. 슬픔과 축배가 한 식탁에 올라온 듯한 궁정. 그 모든 광경을 가장 견디기 힘들어한 사람은 죽은 왕의 아들 햄릿이었습니다. 햄릿은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왕비의 재혼은 그 믿음에 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예민하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많이 생각하는 청년이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햄릿이 느낀 것은 단순한 우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 성의 공기 어딘가에 거짓이 섞여 있다는 것을 본능처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밤, 그 예감은 형체를 얻습니다. 성벽 위에서 파수를 서던 병사들이 기이한 존재를 목격합니다. 죽은 선왕과 똑같은 얼굴, 똑같은 갑옷, 똑같은 침묵을 두른 유령. 그것은 말없이 나타났다가 사라졌고 그 이야기를 들은 햄릿은 직접 밤의 성벽으로 향합니다. 달빛 아래 차가운 돌바닥 위에 햄릿은 홀로 섭니다. 그의 곁에는 친구 호레이쇼가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누구도 그의 두려움을 함께 나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죽은 아버지가 나타납니다. 유령은 햄릿을 사람들의 눈에서 떨어진 곳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가 감당하기엔 너무도 무거운 진실을 들려줍니다. 자신은 뱀에 물려 죽은 것이 아니라고, 자연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이 아니라고, 잠든 사이 친동생 클로디어스가 자기 귀에 독을 부어 죽였다고, 왕관을 빼앗기 위해, 왕비를 차지하기 위해 형의 숨을 끊고 그 자리를 가로챘다고. 그 말은 햄릿의 세계를 조용히 부수는 망치 같았습니다. 이제 슬픔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가 되었고 분노는 의무가 되었습니다. 유령은 아들에게 복수를 명합니다.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을 갚으라고, 썩은 왕자를 바로잡으라고. 햄릿은 떨리는 마음으로 맹세합니다.
잊지 않겠노라고. 이 밤을, 이 목소리를, 이 명령을 절대 잊지 않겠노라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햄릿은 즉시 칼을 들고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깊이, 너무 오래, 너무 아프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지요. 정말 유령의 말이 사실일까? 그것이 아버지의 영혼이 아니라 나를 죄로 끌어들이려는 악한 존재라면 어떨까? 복수는 정의일까? 또 다른 죄일까? 죽은 자의 명령을 받아 산 자는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는 걸까? 그 질문들은 밤마다 햄릿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고 나젤은 사람들의 얼굴을 바라보다가도 문득 그들 뒤에 숨어 있을 위선을 상상했습니다. 결국 햄릿은 한 가지 방법을 택합니다. 미친 척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가면이었고 궁전의 눈을 피하기 위한 연막이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이상한 말을 하고 맥락 없는 웃음을 흘리고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궁전은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왕자는 상심 끝에 미쳐버렸다는 말이 퍼졌고 그 원인으로 한 여인이 거론됩니다. 오필리어, 햄릿이 사랑했던 여인. 궁정 대신 폴로니어스의 딸. 오필리어는 조용하고 맑은 사람이었습니다. 햄릿의 말 한마디에도 기뻐하고 그의 슬픔을 보면 같이 젖어드는 사람.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 폴로니어스는 딸의 사랑보다 궁정의 눈치를 더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햄릿의 마음이 진심이 아니라 젊은 왕자의 가벼운 변덕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필리어에게 햄릿을 멀리하라고 명합니다. 이미 복수와 의심 속에서 무너지고 있던 햄릿에게 단절은 또 다른 상처가 됩니다. 하지만 그는 오필리어에게 기대어 올 수 있는 처지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설명할 수 없었고 오히려 더 차갑고 더 낯선 얼굴로 그녀를 밀어내게 됩니다. 클로디어스 왕은 햄릿의 변화를 불안하게 지켜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작은 눈빛에도 놀라는 법입니다. 그는 햄릿의 속을 떠보기 위해 왕자의 옛 친구들을 불러들입니다. 로젠 크렌치와 길든스턴. 한때는 친구였지만 이제는 왕의 눈과 귀가 된 사람들. 그러나 햄릿은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이 성에는 우정조차 감시의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점점 더 혼자가 됩니다. 아버지는 죽었고 어머니는 멀어졌고 사랑하는 여인과도 틈이 벌어졌으며 친구들마저 진심을 숨기고 다가옵니다. 그렇게 세상 전체가 자신을 둘러싼 거대한 무대처럼 느껴질 때 햄릿은 한 가지 계략을 떠올립니다. 어느 날 성에 배우들이 찾아옵니다. 떠돌며 연극을 올리는 극단이었습니다. 햄릿은 그들을 보자 갑자기 하나의 시험을 생각해냅니다. 연극 속에서 왕이 잠든 사이 독살당하는 장면을 넣는 것입니다. 그 방식은 유령이 말해준 선왕과의 죽음과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햄릿은 생각합니다. 양심은 칼끝보다 먼저 떨린다고. 죄인은 자신의 죄를 무대 위에서 다시 보는 순간 얼굴이 무너질 것이라고. 그리고 마침내 공연의 밤이 찾아옵니다.
촉볼이 흔들리는 왕실의 홀, 왕과 왕비, 신하들, 귀족들 모두가 자리에 앉아 배우들의 몸짓을 지켜봅니다. 햄릿은 조용히 클로디어스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그 어떤 대사보다, 그 어떤 칼보다 지금 자신에게 중요한 것은 왕의 표정 하나였습니다. 극은 흘러갑니다. 잠든 왕, 몰래 다가오는 친족, 귀에 부어지는 독, 그리고 빼앗기는 왕관. 그 순간 클로디어스의 얼굴이 흔들립니다. 그는 더는 앉아있지 못하고 벌떡 일어납니다. 공연을 멈추라 외치며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그 짧은 동요가 햄릿에게는 어떤 자백보다도 분명했습니다. 이제 그는 알게 됩니다. 유령의 말은 사실이었고 숙부는 진짜 살인자였다는 것을. 하지만 기묘하게도 진실이 확인되었다고 해서 햄릿의 마음이 곧장 행동으로 옮겨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확신은 그를 더 깊은 곳으로 밀어넣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모르기 때문에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괴로워집니다. 살인은 이미 일어났고 복수는 정당해 보이지만 정당한 복수는 과연 존재할까요? 누군가를 죽임으로써 어그러진 세상이 바로잡힐 수 있을까요? 그 무렵 클로디어스는 혼자 기도를 시도합니다. 자신의 죄를 떨쳐내고 싶지만 왕관도 왕비도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의 기도는 하늘까지 닿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햄릿은 그의 뒤에 섭니다. 칼을 든 채. 지금이라면 끝낼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찌르면 됩니다. 아버지의 원수를, 왕국의 독을, 모든 비극의 씨앗을 여기서 잘라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햄릿은 또 멈춥니다. 기도 중인 사람을 죽이면 그 영혼은 구원받을지도 모른다고. 그러면 오히려 너무 쉬운 죽음이 될지도 모른다고 그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그는 칼을 거둡니다. 어쩌면 이것이 햄릿이라는 사람의 가장 비극적인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복수할 이유는 충분했고 기회도 눈앞에 있었지만 생각은 행동보다 늘 한 발 앞서 그를 붙잡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가장 준비된 순간이 아니라 가장 어지러운 순간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곧이어 햄릿은 어머니의 방으로 불려갑니다. 왕비 거트루드는 아들의 광기와 무례를 꾸짖고 싶어 했고 뒤에서는 폴로니어스가 커튼 뒤에 숨어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햄릿은 그 방에서 누구보다 거칠고 누구보다 절망적인 아들이 됩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아버지를 잊을 수 있었느냐고. 어떻게 형제의 침상에서 아들의 아버지를 버릴 수 있었느냐고. 거트루드는 두려워하고 커튼 뒤의 폴로니어스는 그 긴장에 놀라 소리를 냅니다. 그 순간 햄릿은 커튼 뒤에 숨은 사람이 클로디어스라고 믿고 망설임 없이 검을 찔러 넣습니다. 비명과 함께 쓰러진 사람은 왕이 아니라 폴로니어스였습니다. 참으로 잔인한 역설입니다. 정작 죽여야 할 사람 앞에서는 몇 번이고 멈추던 햄릿이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잘못된 사람을 죽이고 만 것입니다. 그 피 한 방울은 또 다른 비극을 부릅니다.
폴로니어스의 딸 오피리어는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무너집니다. 이미 햄릿에게서 멀어진 상처받은 마음은 이제 견딜 수 없는 상실까지 떠안게 됩니다. 그녀는 점점 말을 잃고 뜻을 알 수 없는 노래를 부르고 손에 쥔 꽃들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들꽃처럼 조용했던 사람이 슬픔 속에서 산산이 흩어지는 모습은 이 이야기에서 가장 아픈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햄릿의 광기는 계산이 섞여 있었지만 오피리어의 광기는 오직 슬픔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오피리어는 물가에서 죽음을 맞습니다. 나뭇가지 위에 걸터 앉아 꽃을 따다가 그대로 물에 빠졌다고도 하고 스스로 물속으로 걸어 들어갔다고도 합니다. 어느 쪽이든 그녀는 더는 이 세상을 붙들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한편 클로디어스는 이제 햄릿을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결심합니다. 그는 햄릿을 영국으로 보내며 겉으로는 외교적 이유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도착 즉시 그를 처형하라는 비밀 명령을 함께 보냅니다. 왕자의 친구라는 이름으로 곁을 따르던 로젠크렌치와 길든스턴도 그 음모의 심부름꾼이 됩니다. 하지만 햄릿은 도중에 그 편지를 발견하고 자신의 죽음을 남의 죽음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냉정하고도 기민하게. 그리하여 죽어야 할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그 편지를 들고 가던 이들이 됩니다. 햄릿은 다시 덴마크로 돌아옵니다. 그의 마음은 더 어두워졌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더 차가워졌습니다. 그 사이 오피리어의 오빠 레어티즈가 귀국합니다. 아버지는 죽고 여동생은 미쳐 죽었고 모든 불행의 중심에 햄릿이 있다는 말을 들은 그는 분노에 사로잡힙니다. 레어티즈는 햄릿과 다릅니다. 그는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는 사람입니다. 상처를 입으면 바로 칼을 뽑는 사람. 복수가 필요하다고 믿으면 곧장 달려드는 사람. 어쩌면 셰익스피어는 레어티즈를 통해 햄릿의 또 다른 얼굴을 보여주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행동하는 인간과 망설이는 인간. 둘 다 복수를 바라지만 그 길을 걷는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클로디오스는 그 분노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는 레오티즈와 손을 잡고 햄릿을 죽일 계략을 짭니다. 겉보기에는 친선 경기 같은 결투. 하지만 레오티즈의 검 끝에는 독이 발라져 있고 혹시 그 검이 실패하더라도 햄릿이 마실 술잔에도 독이 들어갑니다. 모든 것이 준비됩니다. 이제 비극은 마지막 문턱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햄릿이 덴마크로 돌아온 뒤 가장 먼저 맞닥뜨린 것은 무덤가였습니다. 삽으로 흙을 퍼 올리는 사람들, 땅 위에 굴러다니는 해골, 그리고 한때 살아서 웃고 떠들던 얼굴들이 이제는 이름도 잊힌 뼈가 되어 있다는 사실. 햄릿은 한 해골을 들어 올립니다. 어릴 적 자신을 웃겨주던 궁정 어릿광대 요릭의 것이었습니다. 한때 입술이 있었고 웃음이 있었고 농담이 있었던 사람. 그러나 지금 그 손에 들린 것은 차갑고 텅 빈 두개골뿐입니다. 그 장면 앞에서 햄릿은 깨닫습니다. 왕도, 광대도, 미인도, 장군도 결국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인간이 쥐고 있던 명예와 욕망, 사랑과 미움이 죽음 앞에서는
모두 같은 침묵이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무덤이 오피리어의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장례식에서 햄릿은 더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못합니다. 그는 무덤 속으로 뛰어들 듯 절규합니다. 오피리어를 사랑했다고, 누구보다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하지만 살아있는 동안 건네지 못한 마음은 죽은 사람을 되돌리지 못합니다. 레어티즈와 햄릿은 그 자리에서 격렬히 부딪힙니다. 상실한 사람 둘이 슬픔보다 분노를 먼저 꺼내들고 맞서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투의 날이 옵니다. 햄릿은 왠지 불길한 예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예전과 조금 달라져 있습니다. 도망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 올 일은 결국 온다는 것. 그는 그런 식의 체념과 담담함에 조금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결투가 시작됩니다. 칼끝이 부딪히고 금소금이 홀 안을 가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경기로 보았지만 사실 그 자리엔 이미 죽음이 서 있었습니다. 햄릿은 의외로 잘 싸웁니다. 점수를 따고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클로디어스는 축하의 뜻이라며 독이 든 술잔을 내밉니다. 그러나 햄릿은 아직 마시지 않습니다. 그때 거트루드 왕비가 그 술잔을 들어올립니다. 클로디어스는 순간 얼어붙지만 사람들 앞에서 차마 막지 못합니다. 거트루드는 아들의 승리를 축하하며 술을 마시고 곧 몸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결투는 계속되고 한순간의 혼란 속에서 레어티즈의 독모든 검이 햄릿을 스칩니다. 햄릿은 상처를 입고 곧이어 몸싸움 중 검이 뒤바뀌며 레어티즈 역시 같은 독검에 찔립니다. 왕비는 쓰러지며 외칩니다. 술에 독이 있었다고. 그리고 죽어가는 레어티즈는 더 이상 진실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왕의 음모였다고. 검에도 술에도 죽음이 숨어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 순간 햄릿은 마침내 망설임을 버립니다. 너무 늦게, 하지만 끝내. 그는 독모든 검으로 클로디어스를 찌르고 왕을 붙잡아 독이 든 술을 마시게 합니다. 한 나라를 썩게 만든 죄와 욕망은 그제야 피로 값을 치릅니다. 클로디어스는 죽습니다. 레어티즈도 죽어갑니다. 거트루드도 이미 숨이 다해갑니다. 그리고 햄릿 자신도 독이 몸속 깊이 번져가는 것을 느낍니다. 끝내 복수는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복수는 아무것도 되돌려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고 오피리어는 살아나지 않았으며 어머니와 자신 역시 같은 무대 위에 쓰러집니다. 이것이 햄릿의 비극입니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그 성공은 모든 것이 무너진 뒤에야 도착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햄릿 곁에 끝까지 남아있던 사람은 친구 호레이쇼였습니다. 호레이쇼는 함께 죽고 싶어 하지만 햄릿은 그를 붙잡습니다. 살아남아 달라고. 이 이야기를 전해달라고. 왜 이런 비극이 벌어졌는지, 누가 누구를 속였고 누가 어떤 슬픔 속에서 무너졌는지 그 진실을 남겨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을 앞둔 햄릿은 멀리서 다가오는 노르웨이의 왕자 포틴브라스를 떠올립니다. 자신이 사라진 뒤 이 텅 빈 왕좌를 맡을 사람으로 그를 지목합니다. 그렇게 햄릿은 숨을 거둡니다. 성 안에는 침묵이 내려앉습니다. 왕도 죽고 왕비도 죽고 왕자도 죽고 복수를 꿈꾸던 청년도 죽었습니다. 남은 것은 차가운 돌바닥과 식어가는 촛불, 그리고 너무 늦게 도착한 깨달음뿐이었습니다. 햄릿은 우유부단한 사람이었을까요? 혹은 누구보다 인간적인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칼을 들었지만 칼보다 먼저 생각했습니다. 분노했지만 분노보다 먼저 의심했습니다. 사랑했지만 사랑보다 먼저 상처받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래서 햄릿을 단순한 비극의 주인공으로만 기억하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너무 많이 생각한 사람, 그래서 행동이 늦어진 사람, 그러나 그 망설임 때문에 오히려 우리와 가장 닮아있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삶은 늘 분명하지 않고 진실은 늦게 드러나며 무언가를 결심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계속 흔들리니까요. 햄릿은 왕자였지만 그 흔들림만큼은 아주 평범한 인간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백 년이 지나도 그의 질문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행동할 것인가, 멈출 것인가, 용서할 것인가, 갚아줄 것인가, 진실을 아는 것이 축복일까, 저주일까. 엘시노어 성의 바람은 오래전에 멎었을지도 몰라도 햄릿의 망설임은 아직도 우리 마음 어딘가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오늘 밤 그 차가운 성벽 위에 홀로 서 있던 젊은 왕자의 그림자를 떠올리며 이 이야기를 조용히 마치려 합니다. 복수는 이루어졌지만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 밤. 왕관은 남았지만 사람이 사라진 밤. 그리고 끝내 한 인간의 깊은 생각이 한 왕국 전체의 운명을 삼켜버린 밤. 셰익스피어의 햄릿은 그래서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라 너무 늦게 행동한 슬픔에 관한 이야기로 남습니다. 오늘 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요한 밤. 햄릿의 성은 무너졌지만 그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아직 답하지 못한 질문 하나쯤은 조용히 남아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엇이든 내레이션이었습니다.